찾아오기가 만만치 않죠. 처음 오셨죠 대부분. 네, 저는 여기 자주 와가지고 제가 거의 모든 인터넷 역사라는 책을 쓰게 된 거는 사실은 이 앞에 책이 있죠. 거의 모든 IT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의 모든 IT 역사라는 책은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그 기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터넷의 IT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아무래도 최근에 인상적이고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뭐 스티브 잡스 등장하고, 빌 게이츠 등장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익숙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도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좀 읽기 편한, 그치만 이제 전문된 책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처음 썼었는데, 그 뒤에 어떤 책을, 사실은 이게 IT가 워낙 빨리 가다잖아요. 빨리 가다니까 이게 4년 됐어요 벌써. 그래서 4년이 돼가니까 그 사이에 진행된 이야기를 추가를 해가지고 2판 형식으로 거의 모든 IT의 역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뭐 이번에도 지금 그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ITU 정권회의라고 좀 있으면 다음 주에 그 부산에서 열리거든요. 이게 이제 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이전에 이제 WCIT라는 어떤 행사에서, 그러니까 국가들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거를 CC코리아라는 곳에서 그 행사가 있을 즈음에 CC코리아에서 일종의 1년 파티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정길란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인터넷 처음 뚫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실 축제회장에서 되게 찬물 끼얹는 발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WCIT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그 인터넷 가버넌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가주의를 도입하는 부분, 그러니까 국가들이 통제하고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 자체가 또 왜 문제였냐면, 당시에 찬성표 던진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뭐 이집트, 뭐 중국, 이집트, 중국, 그다음에 뭐 아프가니스탄 뭐 등등,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 특징 아시겠어요, 이제? 예, 뭔가 원래 통제하고 그 토탈리즘을 하는 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반대표. 사실은 그런데 한국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나라 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철학이나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그런 표를 던질 생각 못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 이거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겠다. 뭔가 인터넷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인터넷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이니까 불과 한 20년 채 안 됐거든요. 20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뭔가가 이루어졌는데, 미국에서 인터넷이 만들어졌던 그 과정들을 쭉 훑어보면은 지난 50년 가까이, 그 50년 가까이가 넘는 60년이네요. 거의 60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철학 같은 것들이 그 뒤에 몇 년이 이어지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사회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월드와이드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 그래서 그 정신, 그리고 그 철학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이런 그 네트워크를 지키고 인터넷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어렵더라도 사실은 출판사하고 얘 되게 많이 해서 이 책은 안 팔릴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엄청 나올 거고, 왜냐하면 뭐 스티브 잡스, 뭐 빌 게이츠, 뭐 마크 주커버그 이런 애들이 잘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 나오지. 그 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어떤 그 메커니즘을 알려면 기술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인터넷 기술에 대한 부분, 그걸 주소책에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거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사실은 기술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어렵고 생소하고, 어렵고 생소한 게 사실 책 팔리는데 쥐약이거든요.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하면서도 이제 역사적으로 소명의식도 좀 있고,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책을 썼고요.
좀 되게 좀 보람 있게 생각한 거는 이 내용들이 이런 지금 현재 변화들이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요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뭔가를 검열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온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그 생각의 틀 자체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기원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인터넷 같은 것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 책에 있는 부분에서 좀 앞부분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얘기를 저는 역사에서 미래를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흔히 미래학이라고 하면 미래학을 과학처럼 접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거든요. 이용해가지고 경제학 그거 하듯이 막 예측을 하는 걸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미래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헤브루 유니버시티 오브 예루살렘이라는 대학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인류사로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인류학자로 이제 유베이 하라리 교수라고 유명한 분이 제가 무크 코세라였나? 코세라일 거예요. 코세라 무크로에서 한 18주짜리 강의를 듣고 서티피케이트 딴 양반인데 이 양반이 되게 유명한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미래를 정의하냐면은 미래는 역사의 연장이 될 기회예요. 히스토리의 연장으로 보고 심지어는 인류가 농경사회 이후에 가장 불행해진 사건, 농업혁명이 제일 불행해진 사건 얘기를 하거든요. 문명의 발생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행복해졌는가 이제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 관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에요. 얼마나 이야기를 잘 만들어냈는데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철학을 공유하면 그 시대가 그리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제가 하는 관점인데 이 거의 모든 인생의 역사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역사에 대해서 관점에서 미래를 조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면 이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처음에 나옵니다. 여기 있는 분 얼굴 아는 분 계세요 혹시? 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노버트 위너 교수, MIT 교수님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막 소위 말하는 천재과죠. 엄청난 천재들이었는데 노버트 위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생물 전공을 했고 생물학 하면서 물리학 했고 물리학 하면서 전자제어 예측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한 사람이죠. 근데 생물하고 물리하고 이제 전자 관련된 쪽이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존 폰 노이만은 사실은 당대 최대의 지금까지도 히스토리 전체에서 최고의 천재 탑10 중에 항상 탑3 중에 들어간 사람이죠. 예, 아인슈타인과 함께 항상 존 폰 노이만이 거론이 되는데 존 폰 노이만은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경제학자입니다. 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이고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 때문에 유명했어요. 노벨 경제학상의 게임 이론이라는 걸 사람이 만들어냈거든요. 게임 이론으로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철학으로 되게 유명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유명해졌던 게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린스턴 고등과학기술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고등과학원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종신교수 채용을 할 때 1호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당시 최고 과학자한테 딱 주고서 데리고서 거액을 주고 계속 했어요. 1호가 누굴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야?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1호고 2호가 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26세 때. 예, 이 존 폰 노이만이 이제 어포인트 이제 헝가리 사람인데 이렇게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길의 궤적을 갑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의 역사의 방향하고 하나의 그 길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IT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길하고 두 갈래 길을 다르게 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먼저 노버트 위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버트 위너는 둘 다 2차 세계대전 때 뭐 전쟁이 나니까 전쟁에서 과학자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노버트 위너도 역시 연구를 좀 했어요. MIT 랩에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군대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연구들을 했는데 컴퓨터 쪽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인포메이션 디어리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수학하고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그 컴퓨터나 계산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네, 또 여기 혹시 군대 포병 갔다 온 분 계세요? 포병이면 좀 아는데 이게 탄도 계산하는 게 이게 수학이거든요. 사각함수에서 몇 도에서 어디까지 날리고 뭐 이거를 뭐 작동하고 계산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죠. 로버트미너한테 주어졌던 얘기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날면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미사일 날리고 뭐 이러는데 그게 탄착이 어떻게 되고 어디로 날아갈 것 같고 격추시킬 것 같고 이제 대공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날아오면은 그 밑에서 위로 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산하는 계산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그 내용들만 보고서 빠르게 계산해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탄도일도와 관련된 연구소를 만들어갖고 MIT에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어떻게 보자면은 이 사람도 그 전쟁 관련된 것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전쟁에서 굉장히 그 도구를 썼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회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생물을 통해 가지고 생물의 신경계 연구를 했는데 생물의 신경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통제하는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있더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이론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디어리 위에 0101 뭐 이런 거 있죠? 비트라고 부르는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자면 아날로그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인데 0하고 1로 이루어진 게 디지털 IT의 세계거든요. 0과 1이라고 하는 비트라는 용어 자체를 이 사람하고 자기 제자가 이제 클로드 셰넌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비트라는 것을 처음 이제 디파인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리고 그래서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저런 부분들이 알려집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그 논문을 쓴 논문 제목이 요 밑에 있는 저거예요. 동물과 기계에서 제어하는 기계.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그러니까 기계하고 동물하고 뭔가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쓰기 시작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쭉 접목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를 쓰게 됐냐면은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책을 써요. 사이버네틱이 1950년에 나온 책인데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책이 나오면서 여기 앞에 저 사이버란 말 있죠. 사이버란 말 저게 사실은 그 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 세상이 어쩌고 뭐 사이보그 심지어는 사이보그 그다음에 사이보그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들어가는 거 사이버 스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이버네틱스라는 말 사이버네틱스가 원래 무슨 말이게요? 이게 이제 라틴어하고도 관계된 얘기인데 원래 그 거버넌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버넌스. 이제 사이버네티크라고 하는 프랑스 말이 그 원래 그 거버넌스는 뭡니까? 거버넌트 이게 뭐죠? 영어로 지배하는 거잖아요. 지배하고 정부 뭔가 컨트롤하는 뭐 위에서의 이런 거를 거버넌스라고 그러잖아요. 사이버네티크가 사실은 그 거버넌스의 라틴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이버네티크는 이제 한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행정학인데요, 행정학. 어드민이라고도 하죠. 위에서 뭔가 컨트롤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게 이제 사이버네티크라는 말의 이제 기원입니다, 원래.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이버네티크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은 그 제임스 왓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왓슨이 뭘 했죠? 증기기관을 만든 거잖아요. 증기기관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증기기관이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을 일으켰죠. 산업혁명을 일으킬 때 뭐가 필요했겠어요? 네. 증기기관이 그냥 무조건 막 돌면은 좋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그거에 필요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어 메커니즘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돌리고 스톱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했다는 걸 딱 보게 되면서 뭔가 피드백 이런 게 필요하다. 뭔가 어디서 컨트롤이 넘어오면 이걸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너킨 같은 사람들이 생물에도 똑같은 게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신경 같은 경우에서 보니까 어떤 거는 자극을 하고 어떤 거는 방해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경이 파이어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세상에서 컨트롤하는 컨트롤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영의 저런 내용들을 가지고 집어넣고 같이 제어 계측공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어공학 같은 것도 이 사람이 창시자야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사이버네틱스가 탄생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좀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생물의 어떤 그런 컨트롤 메커니즘하고 기계의 컨트롤 메커니즘을 보고 났더니 우리 사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인간 사회도 별로 다르지가 않다 해가지고 사이버네틱스를 이제 소사이어티 사회에다가 접목시키는 그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책이 되게 기념비적인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이게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라고 해서 Cybernetics in Society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시스템들하고 인간의 관습 제도 사이에도 굉장한 유사성이 많이 있었고 사이버네틱스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풀어내서 이게 정보사회학이 시작이 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양반은 이런 식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그 제자였던 이제 클로드 셰넌이 이제 IBM에 가서 IBM이 갔다 AT&T 벨 연구소에 가가지고 굉장히 이런 것들을 많이 퍼뜨리게 되고 AT&T의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트랜지스터가 IC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이제 시작점을 가진 그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네트워크를 되게 중시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기계와 기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에 의해 가지고 증폭이 일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피드백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기계나 생물이나 인간이나 우리 사회나 돌아간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플리에이션 했던 대학이 한 몇십 개 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한 60, 70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강의하고 거기에 한 6개월씩 뭐 교수로 있다가 딴 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엔 죽음도 스웨덴에서 죽었잖아요. 스웨덴의 대학에서 죽어가지고 이제 진짜 그냥 글로벌하게 세계인으로 살았던 그런 양반이에요. 로버트는 이런 식으로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었냐? 존 폰 노이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죠. 이걸 오스카 몰겐슈타인이라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게임 이론을 보면은 체스와 같은 게임에 숨어 있는 수학적 원리를 풀기 위해 고안한 그런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교환 행위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교환 행위를 게임으로 보면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은 뭐고 성립 조건은 뭐고 교환 행위가 안정화가 돼서 장기적 거래나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래서 뭐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들도 여기 연결돼서 나오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고 그 다음에 수학자이고 철학자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도 이제 전쟁에 휩쓸리죠. 전쟁에 휩쓸리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게 있었냐면 프린스턴 대학에 있을 때 컴퓨터의 그 스트럭처를 처음 잡은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죠. 원래 이제 애니그마라는 영화에도 나와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암호 깨는 기계 뭐 이런 거 만들고 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 놀러 온 게 아니죠. 안식년 왔을 때 안식년 있는 동안에 앨런 튜링하고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컴퓨터의 기본 구조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 사람인데 나치를 정말 싫어해요. 나치를 정말 싫어했고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엄청 싫어했어요.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2차 세계대전 터져서 프린스턴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뭔가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즐겁게 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당시에 원래는 핵무기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뉴멕시코주에서 있던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이 됐던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맨하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 그 맨하탄 프로젝트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시키냐면은
페름이라는 사람하고 오펜하이머하고 이런 사람들이 원자로 이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폭탄을 갖다가 원자탄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거죠. 들어보셨죠? 맨하탄 프로젝트. 이게 원자탄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레오 실라드라고 헝가리에 있었던 그 물리학자가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연쇄 반응 이론 처음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루즈벨트가 아니죠. 아인슈타인한테 편지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한테다가 지금 독일의 나치가 이 이론을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폭탄이 만들어지면 정말 전쟁이 위험해지고 나치의 손에 뭐가 다 떨어질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비밀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인슈타인한테 당시 미국에 있었던 아인슈타인한테 전달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걸 보고서 큰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루즈벨트가 맨하탄 프로젝트를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야 뭐 수많은 사람들이 불러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폭탄을 만들어야 됩니다. 폭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폭탄, 원전 폭탄은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인계 심량은 얼마고 순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집어넣어서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대충이라도 그걸 가지고서 뭐 저런 실험 같은 거라도 좀 해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할 수 있을 만큼 다량의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당시엔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이었어요. 컴퓨터가 연산한다는 뜻이고 ER이 붙으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계산하는 사람이야. 주로 여자들이 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수많은 천문학이나 물리학 발전에 컴퓨터들이 되게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는 사람입니다. 여성이 계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의존을 했는데 너무 계산량이 많습니다. 너무 계산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이걸 계산을 하지? 너무 어려운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존 폰 노리만이 알란 튜링한테 들었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란 튜링이 뭐라고 했냐면은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 다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걸 처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문제를 대부분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그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스트럭처를 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존 폰 노이만이 어떻게 만드냐 하면 일단 계산기, 엄청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가운데 있고 이거 우리가 CPU라고 해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계산 유닛이 가운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는 어디가 기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기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 이 메모리 비싼 거에다 못하니까 보조기억 장치 어딘가에다가 좀 들고 있다가 주 기억 장치에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짜고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게 되는 그 구조를 짜면은 이제 그 CPU 구조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데이터를 여기다 뭔가 집어넣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가 어딘가 나와야 되잖아요.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디스플레이가 됐던 프린팅이 됐던 출력 장치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가운데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 인풋, 아웃풋, 주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이런 식으로 근대식 컴퓨터 구조를 처음으로 딱 짭니다. 이걸 그래서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 이런 거 다 존 폰 노이만의 폰 노이만 방식 컴퓨터 이게. 그러니까 그 구조도 처음 짠 사람이니 굉장히 컴퓨터 사이언스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존 폰 노이만은 그 컴퓨터를 왜 생각을 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계산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행복이 시뮬레이션 하려고 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원자탄 나오고 원자탄 터뜨리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했냐면은 어쨌든 간에 일본에다 원법 투하를 2번 해가지고 전쟁에서 일단 이겼잖아요. 미국이 이겼는데 이 양반이 그 원자폭탄 터뜨렸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아까 말한 레오 실라드 같은 사람은 아예 자기가 이 인류에 너무 큰 죄악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해서 물리학을 접어버려요. 물리학을 접고 생물학자가 되고 사건이 일어났지. 오펜하이머는 내 손에 피가 이게 내 영혼에 너무 심각한 그걸 줘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아인슈타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반전운동을 합니다. 예?
안전운동가가 되고 사실은 뭐 미국 정부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다 뭐 이래가지고 스파잉 한다고 해서 계속 감시받다가 결국 저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런 한번 정신적 쇼크를 받은 셈이 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쭉 진행이 됐는데 존 폰노이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찬스 줬어요. 존 폰노이만은 당시에 이제 원자탄을 터뜨리고 나니까 미국이 원자탄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게 너무 위험한 무기인데 지금 그 기술의 어떤 그런 단계를 봤을 때 그 소련, 당시엔 소련입니다. 당시 러시아, 소련 같은 게 소련의 물리학자들이 얼마든지 이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걸 내버려두면 쟤네들이 핵무기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강경주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존 폰노이만은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수소폭탄을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상상 안 되시겠지만 당시 1946, 7, 8 이때 이제 굉장히 미국 정부의 건의를 많이 하는데 어떤 건의를 했어요? 소련에 대한 선제 핵 타격을 하는 주장하겠다. 이거는 전 세계가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핵 억지력을 위해 가지고 선제로 원폭을 하자. 그래가지고 싹을 말리자. 도저히 못하게 하자. 이게 폰노이만의 주장이었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냥 일으킨 게 그것도 엄청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머문하는 사이에 1948년에 49년인지 이때 시베리아의 원폭 실험에 성공을 하면서 실제로 소련이 핵보유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냉전 시대가 됩니다. 이게 양쪽에서 핵무기를 만들면서 냉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존 폰노이는 그 뒤에는 이제 그럼 쟤네보다 조금이라도 더 파괴력과 살상력이 좋은 걸 가져야 돼 라고 해가지고 수소폭탄 이런 사람이 또 하죠. 수소폭탄 만들고 원전 이거 만드는 것만 한 50차례 이상 가서 보고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가 어떻게 죽었게요? 진짜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존 폰노이만의 게임 이론에 따르면 자기가 노벨 경제학상 탄 게임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게 정답이냐 하면은 양쪽 다 핵무기 개발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임 이론상의 것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가장 악수가 양쪽에서 다 하는 거였는데 그걸로 하게 만들었고 자기는 또 어떻게 죽었냐? 1955년인가 56년인가 죽었는데 백혈병이라고 했잖아요. 왜 백혈병이 걸렸겠어요? 이 원자탄 터뜨리는데 맨날 가가지고 실험하는 거 보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방사선 피폭이 많이 되셨어요. 방사선 피폭에 의한 만성 고수성 백혈병으로 보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거 하다가 죽은 거야. 굉장히 좀 슬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폰노이만이 본 그 컴퓨터는 그래서 도구의 컴퓨터예요. 기계예요, 기계고 이걸 가지고서 생산성을 높이든 뭘 하든 뭔가 좀 내가 쓰는데 그냥 그런 도구야. 그러니까 자본주의하고도 크게 어긋나지 않고 도구로 썼던 그런 철학이에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이미지가 커다란 컴퓨터, 대형 컴퓨터였다가 PC가 됐다가 이런 걸로 됐다가 이거 파는 회사,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 뭐 이런 식의 소위 하는 산업과 그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된 역사책이 이 책이 아니고 거의 모든 IT였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대해서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역사가 제가 이제 새로운 파생, 삼국사가 이렇게 갔으면 삼국유사가 이렇게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삐져나온 건 처음 초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사이버네틱스의 로버트 위너였지만 그 뒤에 사상을 만들어낸 거는 사실 서부 문화예요. 미국 서부라는. 미국 서부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은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미국 서부가 그런 서부가 아니에요. 당시만 하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중심은 동부예요. 네, 보스턴이 역사를 들고 있었고 뉴욕이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그 경제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뉴욕의 월스트리트이 왜 세계 경제 중심이 됐는지 아세요? 대륙간 횡단 철도를 만드는 작업을 하려는데 그 정도의 인류 역사에 그런 걸 한 적이 없거든. 미국 내에 돈 갖고 안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돈을 끌어갖고 펀딩을 할 수밖에 없어갖고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만들었다.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미국 동부가 이제 뉴욕은 그렇게 됐고, 워싱턴 DC에 또 수도가 있었잖아요. 그 행정은 거기. 그리고 교육기관들도 다 아이비리그 대학 얘기하는 게 다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미국 동부가 그냥 뭐 미국의 중심이고, 미국 서부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총 쏘고 맨날 인디안 출몰하고, 예? 되게 뭐 척박한 땅에다가 굉장히 못 살고, 그다음에 공부도 못하는 애들, 그리고 아시아 이민자들 많고 이런 거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동부에서 서부를 보던 시각이었어요.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됐냐, 미국이. 전쟁 이후에 미국 엄청 달라졌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미국이 갑자기 세계 최강대국이 됐을까?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 쑥대밭이 되더라 유럽 본토잖아요. 전쟁판이 오고 있으니까. 미국은 전쟁판이 된 적이 없어요. 쑥대밭이 되고 나니까 병력도 많이 기울어든 데다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는 항상 뭐가 나오죠? 복원을 해야 되니까 산업이 엄청 커져요. 근데 거기 내에서 할 게 없으니 멀쩡한 데에서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자원 복원을 할 수 있는 걸 다 했겠죠. 예, 미국이 수많은 시장이 유럽에 잔뜩 거기다 갖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진짜 엄청 번성합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번성해요. 그때 특히 미국 동부에 공업심장부가 있었던 그 오데호, 저기서부터 일이라는 운하를 가가지고 오데호하고 연결하고, 거기 시카고가 끝에, 시카고가 물류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짓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국 북동부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이 다 나와요. 그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자유경쟁 체제에서 승리해서 이미 거대 기업이 됐는데, 이들이 국가의 핵심 산업의 행방을 좌우했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심지어 국가하고 거의 혼전일체, 그 기업들이 전부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해서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국가하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그런 현상까지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정보산업의 IBM,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통신 쪽의 AT&T, 그 다음에 복사기로 유명하죠, 우리한테는. 제록스라고 하는 이 회사도 관련된 기계 다 많이 만들어낸 회사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철강, 피츠버그의 철강,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해가지고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회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수많은 큰 기업들은 다 거기서 등장을 하고, 뉴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등등 이런 금융회사들이 하면서 미국 경제 컴플렉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 뒤에 일이라고요. 이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역사랑 비슷하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갔어요. 미국 동부가 큰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사실 나라를 이렇게 켰거든요. 미국 동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동부의 기업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거대한 관료제를 바탕으로 조직을 구성을 했고요. 특히 IBM 같은 경우 블루셔츠 산하의 등등을 유명했죠. 그러니까 우리 IBM에 들어오면 우리 지금 삼성 이미지랑 되게 비슷한데, IBM에 들어오면 고객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가족도 행복해. 그래서 가족주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퍼뜨리고, 누구나 IBM의 직원이 되고 싶어하고 이런 사상을 퍼뜨려요. 그러면서 그 조직 자체가 거의 군대 같은 거야. 군대나 정부관료 같은 형식으로 쫙 형성이 되면서 저런 대기업끼리 경쟁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진짜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저 당시 미국 잘 나가던 당시가 대한민국의 이런 쭉 컸던 그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게, 소련이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ICBM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ICBM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즉 미국이 북한한테 그렇게 알려듣기 받는 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하늘로 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올라가서 우주 공간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와서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떨어져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해? 오는 사이에 다 육가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ICBM이다. 그런데 소련에서 ICBM을 개발을 해가지고 우주 그런 걸 하면서 ICBM을 개발해가지고 시베리아에다가 지하에다가 쫙 배치를 하잖아요. 시베리아에서 ICBM을 쏴가지고 이제 타격을 하게 되면은 미국 전 세계 세계지도 머릿속에 있으시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날아온다고 쳐보세요. 시베리아에서 날아왔을 때 이게 미사일이 발사가 됐어요. 미국 동부로 날아가.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미국 서부를 통과해야 돼요. 서부를 통과하지 못하고는 미국 동부로 탈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에서 어떻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북부에 특히 북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공 체제를 갖추게 되는 이게 노라드예요. 이 노라드라고 해가지고 미 국방 군 얘기를 많이 하기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군 관련된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라서 노라드라고 하는 걸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서부 라인이 완전히 이제 군사 방어 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애틀에 보잉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시애틀 미국 최대 서부 최대 국단이죠. 보잉하고 맥도날드 블러스라는 회사가 항공기하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비행 체계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제일 밑에가 샌디에고거든요. 샌디에고에는 뭐가 있죠? 미치람대가 있잖아요. 그 엔터프라이즈 이하 이런 해군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사이에 샌디에고부터 시애틀까지 그 라인 전체가 소위 말하는 소련을 대항하기 위한 그런 라인으로 쫙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리서치도 필요하잖아. 이게 그냥 군만 떨렁 갖다 놔도 되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떨 때 제일 필요했겠어요? 전쟁 끝났는데 물론 은행 같은 데서 좀 썼어요. 그지만 컴퓨터가 그 뒤에 어디에 들어갔겠어요? 전투기에 들어가고 로켓에 들어가고, 전투기 로켓 같은 데 들어가면서 ICBM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니까 우주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와 관련된 리서치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나사의 에이미스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지금 마운틴 뷰,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 중심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사가 옮겨와갖고 나사는 사실 옮겨온 게 아니고 나타라는 게 있었는데, 나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유리 가가린이 스푸트니크를 소련이 먼저 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도 그렇게 해서 에이미스 리서치 센터를 저기다 만들게 됐어요. 근데 저걸 하고 나서 전자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소위 말하는 트랜지스터다, IC다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리서치 인력이라든지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뛰어난 인재가 다 어디 있어요? 다 동부에 있죠. 다 동부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데리고 올라게 됐어. 그래서 제일 먼저 실리콘밸리 탄생에 있어가지고 중요했던 사람이 오늘 여기 그림을 넣지는 않았는데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제 1953년에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타죠. 트랜지스터가 사실은 기계공학의 시대에서 전자공학의 시대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윌리엄 쇼클리가 그때 벨 연구소에 있었는데, 벨 연구소에서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 성격 되게 파탄자거든요. 성격이 좀 이상하고 다 자기가 만들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진을 못하니까 정치에서 좀 밀려서 뚱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백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네가 좀 여기 와서 그 연구 좀 해볼래?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서부 쪽에서. 서부 쪽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 동부 쪽에 있는 리서치하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아무도 안 온다는 거야. 왜? 성격 개팍한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서치를 하다가 할 수 없다. 이 지역에 있는 애들 중에 좀 똑똑한 애들 있으면 좀 채용을 해보자. 그래서 8명을 고용을 해요. 쇼클리가 자기 연구소에서 반도체 연구를 시킵니다. 그랬는데 이 8명이 아까 얘기했죠? 성격 파탄자에 가깝다고. 그 다음에 편집증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맨날 괴롭히니까 8명이 단체로 야, 저 사람이랑 도저히 우리 리서치 못하니까 우리 단체로 나가자 라고 해서 나갑니다. 이게 유명한 8인의 배신자예요. 배신자는 이제 그 윌리엄 쇼클리 입장에서 배신자고, 이 8명이 나중에 뭐 만드는지 아세요? 페어차일드 반도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여기에서 페어차일드 반도체에서 고등노로하고 노보토노이스가 만든 게 인텔을 만들게 되고, 유진 클라이너가 만든 게 세계 최대 대치기 기타인 KPCB, 클라이너 퍼키스 이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 배신자 8인이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요. 그 배신자 8인이 실리콘밸리를 만들게 되는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서부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 학교에 여기 뭔지 아세요? 저기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이 역사가 한 1800 몇십 년이더라? 1800 몇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200년이 안 되고 150년밖에 안 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영원한 학교예요. 스탠포드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스탠포드,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이거 만든 사람이 서부의 당시에 주 산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서부로 사람들이 왜 갔죠? 사금태로 갔죠. 골드러시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막상 와보니까 기후가 좋아가지고 어떤 산업이 발전했겠어요? 오렌지 이하 과수농업이라고 합니다. 과수농업. 여기서 이제 과수농업하고 과수원 같은 거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벌판이 많으니까 말을 또 많이 키웠어. 말하고 과수원 하던 사람이다. 릴레드 스태포드가 원래 이 스태포드 대학 만든 사람이. 근데 스태포드 대학 만든 이 양반이 이제 와이프하고 사이에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얘가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상심한 나머지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돈은 좀 있는데.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사실 기부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그 이름을 자기 이름 따가지고 그 엔지니어링 스쿨을 만들어 달라고 이랬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뭐 등등 하니까 후대접을 받고 돌아와서 그냥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학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그 말복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말복장을 밀어가지고 대학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스탠포드 말복장이에요. 스탠포드 말복장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그래서 코가 민감한 사람 말똥 냄새를 맡는다는데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산업을 많이 했으니까 과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금 같은 거 많이 광업이라든지 후보 같은 사람이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데 후보가 광업 공부했거든요. 스탠포드에서 그런 거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아까 말씀드린 저렇게 실리콘밸리가 되면서 로켓하고 뭐 그다음에 항공기하고 뭐 이런 쭉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도 도저히 공부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정부 자금, 리서치 자금을 해갖고 여기다 넣어줬겠죠. 넣어줘서 아주 연구도 좀 이런 것도 좀 해. 라고 해서 스탠포드에서 공부해서 이제 전자공학 관련된 것들 리서치를 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스탠포드 대학의 시작이에요. 1950년대만 하더라도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부에 있는 학교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어디 똥통학교 뭐 이런 굉장히 지방에서도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수준이었다. 지금 스탠포드가 그렇죠. 지금 뭐 세계 1위 학교로 보잖아요. 동부에 있는 애들이 아직도 스탠포드 대학이나 서부 학교들을 보면 굉장히 천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풋풋하죠 진짜 그 스탠포드 쪽이나 이제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문화도 바뀌어요. 문화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 문화는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문화인데 카운터 컬처는 이제 티어도 로작이라는 사람이 1968년에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소외 심리, 동양적 신비주의, 환강약물, 공동체적 실험에 대한 젊은이의 관심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양식이다. 이게 왜 생겼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되게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경제적 부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 중산층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중산층이 돈을 갖다 쌓았는데 자동차 값이 싸졌잖아요. 자동차 값이 싸지니까 도시 한가운데 사람들이 밀집해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 거기 환경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조금 돈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끌고 조금 떨어진데 교외에 땅도 좀 얻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이 교외로 가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유명한 교외로 이동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잘 사는 중산층들 어쨌든 뭐 글로벌로 해서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 도시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돈 없는 사람들이 남죠. 네, 흑인들이 좀 남죠. 그래서 도심 가운데는 할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소위 말하는 흑인 거주지하고 굉장히 가난한 그런 지역 거주지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바깥에 다니는 쪽으로 바깥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 거주 구역 분리가 일어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중산층 아버지들이 자기들이 돈을 벌어 먹여 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좀 있는데 돈 좀 있고 이렇게 된 아버지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권위적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인권을 후퇴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인종 갈등이라든지 여성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유기나하는 그래서 그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후퇴하는 후퇴. 이런 백인 남성 우월주의에 의해 가지고 후퇴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웃긴 게 이제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강압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녀들은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아무리 저거 해도 젊은 애들은 또 말 안 듣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가 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말 잘 듣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반항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들은 이제 돈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처럼 돈이 없냐? 또 그건 또 아니잖아. 돈은 또 좀 있으니까 뭐 상업화된 자유라든지 쾌락 같은 데서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가치관은 기성사회의 가치나 규범 같은 거 받아들이는 거는 그쪽이다. 그리고 이건 노예화를 만드는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 굳어지는데 이때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 게 냉전이 시작이 됐는데 서부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격추가 서부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미사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 주로 서부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냉전 시대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언젠가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래서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냉전 체제 같은 것에 대한 반항 같은 것을 같이 섞이게 됐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그 반전운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락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나오고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 같은 거 열리고 장발종 나오고 밥 딜런 같은 사람들 막 포크송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게 이제 서부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항마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서부에서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요. 히피 문화, 그 다음에 이따가 설명한 LSD라고 하는 약물, 그 다음에 뭐 코민운동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서 그 집시들처럼 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소비자 운동도 처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버클리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그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이것도 이제 거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운동, 그리고 여성운동, 게이해방운동, 동성애에 관련된 게이해방운동, 당시 베트남전 될 때니까 베트남전 그 참전 반대운동 이런 게 쫙 벌어지면서 이제 서구의 그 정신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나아요. 완전히 두 개의 다른 나라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미국 동부에서 가지고 왔던 이 히스토리하고 미국 서부에서 진행이 됐던 이거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이 양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유와 공유와 다 이제 그와 관련된 싹들이 여기하고 연결돼가지고 펼쳐지기 시작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LSD라고 하는 약물인데 LSD라는 약물은 아세요 혹시? 지금은 이제 금지가 돼가지고 못 쓰는지 마약 계열인데 사실은 이 중독성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부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환각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걸 이제 뇌에 이걸 좀 낮춰갖고 막 연결이 심하게 나타나니까 창의적이 되고요. 사람이 막 눈앞에 환각이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거 보는 사람, 그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약인데 LSD가 원래 처음에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티모티 리얼이라고 하는 저 사람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옆모습 보이나. 이 사람 얼굴 말고 좀 낯이 익은 얼굴 보이세요? 저 위에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존 레논하고 오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티모시 리얼이는 원래 심리학자예요. 심리학 공부했던 사람인데 35살 생일 때 자기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메리앤이라는 사람이 죽는데 자살을 해요. 자기가 심리학자인데 아내가 자살을 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런 심리학 같은 거 정신 분석해서 얘기하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다는 생각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하버드에서 리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니야 이건 인간의 뇌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인성연구센터라는 걸 만들어요. 인성연구센터에서 환각 관련된 약제를 주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세뇌를 하면 세뇌적 음악을 한다. 이게 임프린팅이라고 하는데 환각을 자꾸 보여주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사람의 뇌가 변한다. 그래서 우울증을 예를 들어 치료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성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때 이제 실로시린이나 LSD 같은 환각 연구를 써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게 이제 교도소에 있었던 사람들, 그다음에 학생들, 이런 사람들 많이 썼어. 근데 그게 하버드에서 이제 걸렸죠. 하버드에서 이게 윤리 문제, 황우석 박사의 요즘 제보서도 나오죠.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걸려 쫓겨나요. 이 사람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쫓겨나는데 이 사람도 그냥 다시 대학을 못 들어가는 식으로 됐냐? 그게 아니야.
자기 뉴욕에서 자기 프라이빗 연구소를 또 만들어요. 사설 연구소 만들었는데 재밌게도 이 사람이 생각했던 당시만 해도 LSD가 마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한강 여행 같은 걸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냐면 동부에서는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오소독스한 이거에서 쫓겨났으니 그 취급도 잘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뉴욕에 자기가 동부에서 쭉 살았으니까 뉴욕에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동부 쪽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고 어디서 이거 한 거야? 엉뚱하게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상한 애들이 젊은 애들이 막 자기를 영웅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티모시 리얼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과 함께 다양한 어떤 파티나 이벤트 같은 걸 조직을 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잘 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활동 중심지가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와요.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와가지고 LSD 체험을 시각화하는 뭐 연극이나 영화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헐리우드 영화에도 나오고 우드스탁 페스티벌에 유명했던 락 페스티벌에 키노트 스피커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 12절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저기 이게 이제 그 관련된 그 행사였을 거예요. 주지사 출마를 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를 할 때 존 레논하고 오노 요코가 컴 투게더라는 그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런닝할 수 있는 걸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유세 나가면 지미 핸드릭스가 와서 연주하고 지미 핸드릭스가 기타 연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와 여기에 이제 대통령에 가까운 이런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을 받은 그게 사이키델릭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키델릭 문화라는 것이 인간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인간의 뇌도 네트워크거든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가 연결되고 피드백 주법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로버트 위너가 얘기했던 피드백 그 메커니즘 말씀드렸잖아요. 컨트롤 제어 메커니즘.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도 만들어지고 환각과 환상과 관련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 장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사이키델릭이에요. 보고스라든지 비틀즈도 그 영향권이고 이 사람이 이제 피드백 주법을 개발한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프 백이라고 세계 4대 기타리스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식의 그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컴퓨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사실은 이 LSD가 얘기했던 그 이제 LSD는 환각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이 확장된다는 개념을 되게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인간의 뇌와 의식이 확장이 되고 사이키델릭 음악은 공간과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과 공간에서의 어떤 운율. 그리고 노버트 위너가 아까 얘기했던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절묘하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컴퓨터의 네트워크와 인간 뇌의 네트워크와 이것들의 확장들 그리고 이것들의 연결고리가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변화의 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거를 또 되게 중요한 게 미디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써내고 그려내고 알려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 현상을 갖다가 만들어낸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에요. 스튜어트 브랜드가 호러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를 만듭니다. 이 잡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실리콘밸리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걸 왜 만들었냐면 처음에는 히피들한테 생활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소개한다든지 자연으로 회귀해서 코미를 만든다든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줬었는데 그와 함께 스페이스워 같은 그 인터넷에 대한 기술들,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들 그 다음에 우주 과학자나 게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영향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 미디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자기 전기에서도 밝혔지만 그게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호러스 카탈로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호러스 카탈로그의 페가노예요. 페가노 맨 마지막 뒷표지. 그러니까 이제 호러스 카탈로그를 종료시키는 그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웰이라고 하는 스튜어트 브랜드는 그 뒤에 이걸 종료시키고 웰이라고 하는 걸 옮겨가는데 왜 옮겨갔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프린트 미디어의 시대가 아니고 웰이 사이버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이버상의 초기 PC통신 네트워크 형식의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옮겨갈 때 너무 빨리 갔죠. 그걸로 옮겨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웰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맨 마지막의 끝은 이걸로 장식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뒷표제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세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네? 우직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누가 하는 말로 유명해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맨 마지막에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한 말로 되게 유명해졌는데 실제로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아니고요. 스튜어트 브랜드가 호러스 카탈로그 폐간호 맨 마지막에 적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도한 철학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록스의 제록스 파크 연구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곳인데 제록스가 원래 동부 회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희한하게 제록스 파크 연구소는 실리콘밸리에 만들었어요. 동부하고 서부하고 얼마나 먼지 아시죠? 대여섯 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좋은 점은 뭐였겠어요? 동부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 연구소에 못 가. 잘 들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방치된다, 방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방치돼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엄청나게 창의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원래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정길란 교수님 밑에 있었던 그 학생들이 카이스트에 홍릉에 올려 있거든요. 저희 지금 대기사이버에 홍릉에 있는데 홍릉 원래 카이스트 했다가 지방으로 이제 대전으로 가면서 첫 해에 교수들은 안 가고 학생들만 그것도 1년차, 5년차들은 박사 이런 애들은 안 가고 석사 1년차 애들만 보냈어. 그러니까 애들 석사 1년차 애들만 기숙사 안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장비들은 다 있고 방치된 거야.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맨날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커뮤니티 만들고 이러다가 이제 만들어진 그 멤버들이 누구냐? 김정주, 넥슨 만든 김정주, 그 다음에 NC소프트 김택진, 예? 그리고 네이버 이혜진 회장이라든지 이게 다 거기 저기 1년 상당 선후배들이 되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그런 거기서도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GUI 그래픽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뭐 이더넷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 기술 이게 다 제록스 파크에서 나왔거든요. 제록스 파크에서 나왔으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그 창의성이 발달된 그런 그 엄청난 연구소가 된 거예요. 다시 내비로 가지고. 근데 먼저의 비극은 뭘까요? 제록스의 비극은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반대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정말 세상을 바꿀 어떤 녀석이 나온 건데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려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대려 저쪽에서 그러고 있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동네 이웃이 중요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더 먼저 와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제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 파크에 심심하면 올라갔다가 그런 유명하죠.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 파크에 올라갔다가 저게 이제 알토란 컴퓨터야 이게 세계 최초의 GUI를 구현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 매킨토시 탄생에 그걸 그려낸 건데 거기 가가지고 저것들을 딱 보면서 이런 엄청난 거를 만들어놓고 그냥 썩힌단 말이야. 앉아보자 못했다고 해서 유명해요. 그래서 몇만 달러가 이렇게 여기 제록스 파크 연구소에 지원을 하고 이거 만들었던 친구 다 빼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가지고 만든 게 매킨토시에. 그리고 마우스 저기 이제 여기는 빠져있는데 엔겔바트의 마우스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1956년 특허거든요. 이게. 근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제록스 이런 데서 방치되다시피 이러고 있다가 스티브 잡스가 저거를 갖다 저렇게 방치한단 말이야. 이런 포인트 앤 클릭과 이런 엄청난 거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세계 최초의 마우스. 이게 매킨토시예요. 그렇게 이제 이게 부작용이죠. 창의적인 건 좋은데 저기 있는 애들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도입도 안 돼.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었던 이게 제록스 파크 얘기가 나왔고. 제록스 파크에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스페이스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게임이 있는데요. 저기 저거 보이세요? 저 좌측 상단에 있는 요거예요. 요건데 이게 어떻게 보이나? 네. 여기 실제로 유튜브 연결되어 있으면 아마 그 실제 그 컴퓨터상에서 있던 거 지금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렇게 생긴 게임이에요. 플레이어 1은 WASD, 플레이어 2는 IJKN, 스타트는 아무거나 누르면 돼. 이렇게 총 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거든요. 가운데가 서로 해서 서로 맞추고 해가지고 맞출 수 있으면 예 맞았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어찌 보면 황당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게임을 2인용이잖아요. 1인용이 아니라 2인용 네트워크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게임을 하려고 이 제록스 파크에 있었던 엔지니어들이 미쳤어요. 미쳐갖고 어떻게든 이 두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이 게임을 해봐야 말겠어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서 열심히 두 대의 컴퓨터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합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스테디 결과가 뭐 그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발판식으로 되고 그래가지고 그 스택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인터넷 시초예요. 이렇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놀고 게임하고 황당해 보이는 것들 네트워크로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이랬던 문화를 소개했던 것이 아까 얘기한 소개했던 것이 그 호록스 카탈로그 같은 거였고 이러면서 미국의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본 철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리눅스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인터넷을 만들 때 운영체제가 필요했어요. 운영체제가 왜 필요했냐면은 당시에 제일 커다란 위세를 자랑하던 회사가 AT&T라는 회사인데 그게 미국의 통신회사거든요. 통신회사가 워낙 이제 거대해져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그 힘이 너무 세졌어요. 심지어 미국 정부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반독점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처음으로 회사 분할명령을 내려서 성공시킨 게 이 AT&T였거든요. AT&T의 권력을 미국 정부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녀석이었어요. 근데 AT&T가 미국 전체의 통신을 쥐고 있었으니까 통신망은 통신을 처리해주는 어떤 그런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통신을 처리해주는 기계가 점점 계산했고 연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네트워크를 처리해줘야 되니까 거기에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AT&T의 벨령구에서 유닉스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운영체제의 원형, 제일 중요한 운영체제를 만듭니다. 상용으로도 엄청 비싸게 팔았던 녀석이에요. 그리고 저 유닉스 만들려고 그 디자인했던 언어가 C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C 언어. 그 데니스 리치라고 C 언어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 죽고 나서 일주일 뒤에 죽었는데 뉴스 하나도 안 돼가지고 다시는 제가 굉장히 이것도 정말 큰 문제다라고 해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인데 그게 유닉스 만들면서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유닉스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 유닉스를 만든 사람이 켄 톰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켄 톰슨이 그 버클리 대학에 이렇게 그 안식년을 와가지고 서부에 온 거잖아요. 서부에 안식년을 와서 왜 켄 톰슨이 버클리 출신이거든요. 버클리 출신이고 원래 언론자유 운동 뭐 이런 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언론자유 운동이 막 벌어지던 캠퍼스 시절에 그때 학교를 버클리에서 다니고 벨령구에서 가서 유닉스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다시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버클리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버클리에 돌아왔더니 이제 더 이상 언론자유 운동에 이런 건 다 사라졌고 그냥 열심히 서부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전자공학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공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알신동도에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올린홀이라고 지금도 되게 유명한 홀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내가 유닉스 소스 코드를 전부 공개해서 설명해 주겠다. 강독회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없죠.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그 강독회를 열어요. 소스 코드 강독회 이게 유명한. 그래서 내가 만든 코드 같은 것들을 여기다 다 이렇게 칠판에다 적어가면서 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그냥 무료로 공짜로 풀어갖고 한 줄 써서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막 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클리 대학에 1년 동안 열심히 이걸 전수를 하고 돌아간 거죠. 벨령고소 돌아갔어요. 근데 벨령고소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AT&T가 분할이 됐잖아요. AT&T가 분할이 되면서 벨령고소는 AT&T에서 펀드를 받는 다음 세대사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AT&T가 쪼개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살림살이가 안 좋아졌겠죠. 지역별로 다 쪼갰고 돈 벌 수 있는 걸 다 뺏겼으니 벨령고소가 옛날처럼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뭘 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유닉스를 대학이나 딴 데서 막 쓴다 그러면 뭐 1년에 막 10만 원, 뭐 이 정도 주고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했거든요. 근데 몇억 원씩, 5천만 원씩 가격을 내라. 이미 다 쓰고 있는데. 이제 왜? 우리도 살아야 되겠어. 뭐 이제 그걸 이제 본사에서 그걸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팍팍해졌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까 소스코드 강독회를 켄 톤슨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천재 프로그래머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빌 조이야. 빌 조이라고 하는 천재 프로그래머가 그 내용들을 기록을 했다가 오픈소스로 유닉스를 만듭니다. 그게 BSD 유닉스, 버클리 유닉스라고 하는 유닉스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하니까 유닉스 돈 안 주고 사도 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의 것들을 쓸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막 퍼지는데 이제 AT&T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벨리고소가 소송을 합니다. 저거 우리 거 베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딱 걸었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보급이 안 돼요 이게. 보급이 안 되고 소송에 딱 걸려 있었는데 참 우습게도 유닉스가 이제 BSD 유닉스가 동시에 뭘 했었냐면 인터넷을 만드는데 인터넷에 그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 기계의 운영체제로 BSD 유닉스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너무 잘 만들어서 TCP/IP,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인터넷 프로토콜을 전부 빌 조이가 짜놓았거든요. 그 부분을. 빌 조이가 코딩을 해가지고 짜놓았는데 대학원생이 만들었는데 상용회사 이런 프로페셔널들이 만든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채택이 됐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아까 소송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엔 이게 어떻게 파격이 났냐면은 시스템 V라고 유닉스가 새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얘네가 빌 조이 코드를 갖다 쓴 거야. 이제 TCP/IP 인터넷 하는 분야를.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나은 코드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거를 갖다 넣은 게 조사를 하다 발견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BSD에서는 이제 바로 법정에서 카운터 어떻게 할게 생기는데 니네도 베꼈잖아. 이렇게 된 거야. 니네도 베꼈잖아. 그래가지고 서로 베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적은 액수로 쫙 다운돼가지고 이게 해소가 돼요. 해소가 돼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법정 문제가 끝나는데 이제 황당했던 거는 그 중간에 리눅스라고 하는 게 이제 탄생을 합니다. 리눅스. 이 리눅스 똑같아요. 리눅스는 뭐의 약자냐면 리눅스 이즈나 유닉스의 약자예요. 리눅스는 유닉스가 아니다의 약자예요. 리누스 토발즈라고 하는 핀란드에 있는 친구가 만든 오픈소스 운영체제인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동기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얘는 패키지 느낄 게 없었으니까 지가 만들었어요. 여기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리눅스를 쓰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처음 발전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빵 준비를 했다 그래요. 네, 빵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네. 참가자분 중에 SBC에 오신 무슨 네. 빵을 배고프실까봐 준비를 하셨네요. 네네. 잠깐 쉬시면서 배고프실 텐데 빵 잠깐 드시고 뒷이야기 마저 잠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은 뒷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길어지네. 리눅스보다는 BSD 유닉스가 더 먼저 그와 관련된 것도 했던 것인데 항상 체계화가 중요하잖아요. 이 체계화는 누가 오픈 관련된 개발 관련된 거 체계화를 시작한 여기는 이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리차드 스톤이라고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소스 이론을 정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GPL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리눅스 이하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이 사람이 이제 제일 처음 만들어내겠죠.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 이제 생물 쪽을 공부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생물학자가 될 거라고 자기 선생님을 믿었다고 그러거든요. 유명한
친구인데 물리학 그다음에 물리학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박사를 하다가 MIT 인공지능 쪽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인공지능 쪽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공지능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 그리고 자기를 항상 해커다. 나는 해커야. 해커 리처드 스컬만 해가지고 RS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네임 코드를 쓰면서 해커 문화 이런 것들을 전파했던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철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프트웨어는 일종의 공기와도 같은 거다. 복제하고 복사하고 퍼뜨린다고 해가지고 오리지널이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영혼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그거를 어떤 패키지에 제조업화 비슷하게 집어넣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대상으로 만들고 아무도 못 쓰게 막고 이런 식의 것들은 죄악이다 이렇게 믿었다. 이 사람의 이론을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빌 게이츠. 유명한 사건이에요. 빌 게이츠는 반대로 도둑놈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걸 왜 가져가느냐 마음대로.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 철학인데 이 두 개의 철학이 MIT의 그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벌어졌어요.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특히 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동안 만들어낸 연구 성과를 상업화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과정 속에 두 파로 갈렸어요. 한 파는 빌 게이츠하고 비슷한 파. 그러니까 저작권법을 굉장히 그때 정치 로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작권법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 보호하고 뭐 이런 것들의 로비도 하고 이렇게 있었던 이 그룹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 리차드 스톨만 쪽은 뭐였냐 반대죠. 이거를 왜 어떤 그 규칙안을 가두려고 하느냐. 자본주의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이런 틀에다 왜 우리의 이런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와 이런 영혼을 가두려고 하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하고 이제 두 패가 나눠서 싸워요, 사실은. 근데 이 1970년대, 80년대니까 어느 쪽이 이겼겠어요? 네, 당연히 빌 게이츠 쪽에서 이야기했던 저작권과 이쪽이 더 훨씬 힘이 셌어요. 그쪽으로 주류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참겠다.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 이란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고 그 연구실을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재단을 하나 사람들 설득해가 재단을 하나 만들게 돼서 만든 게 그게 FS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자기가 직접 만들게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GCC라든지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다 공개를 했어. GPL 라이센스에 맞춰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미친 사람처럼 사실은 사입이 종교 비슷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퍼뜨리고 다닌 거야. 이런 정신과 오픈하고 공유하고 네가 한 것도 네가 공유하고 네가 한 거 다시 오픈하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당시에 그걸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저게 말이나 되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사실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았어. 너무 어려운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고전하고 있었던 차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핀란드에 21살 먹은 대학생이 이 리차드 스톨만의 이 정신에 감화가 돼가지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요 하고 그 정신에 맞춰가지고 운영체제 소스코드, 운영체제 코어를 만든 거를 갖다가 공개하겠다고 해가지고 내놓은 게 아까 리눅스예요. 리눅스가 리차드 스톨만하고 만나면서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오픈소스 문화의 서장을 내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잡지 같은 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성장과 시장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오픈소스가 어떻게 워킹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반론 뭐 이런 게 진짜 너무너무 많았고 다 믿지도 않았고요. 아니 말도 안 돼 이랬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나 리눅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리눅스 갖고 리눅스 토벌스가 돈을 벌었냐? 별로 못 벌었어요. 네? 공짜로 플러스니 돈을 벌었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근데 뭐 자기가 얼마든지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명성과
그다음에 뭐 충분히 자기 자신의 거를 가질 수 있는 수준의 뭔가를 획득을 했죠. 근데 리눅스가 그러면 돈을 못 벌었냐? 그렇게 생각하세요? 리눅스가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로 본 생각을 하죠. 리눅스에서 사실은 안드로이드가 나왔어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리눅스가 포킹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BSD 유닉스, 아까 말했던 오픈소스 유닉스에서 파생돼가지고 발전한 게 그게 iOS예요. 이게 그 첫 번째 그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인터넷 운영체의 거의 100%가 리눅스입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IT와 인터넷 거의 모든 것이 다 오픈소스입니다.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회에 만들어낸 걸 돈으로 환산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회적 가치를 비슷한 용도로 해가지고 돈으로 전환한다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내요.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게 문제 아닐까. 네. 그래서 노벨 돈 안 벌었는데 이걸 따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게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 퍼뜨렸던 오픈소스 정신이고, 이게 인터넷의 특징, 그 디지털 특징과 같이 맞는 거죠. 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왼쪽에 팀 버너스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걸 탄생시킨 인물이에요. 월드 와이드 웹. 월드 와이드 웹 이전에는 인터넷이 국방하고 대학 간의 연결고리를 해줬던 그런 학술적 네트워크에 가까웠어요. 사실은 이것도 전쟁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달파라는 곳에서 왜 그걸 만들기 시작을 했냐면, 핵전쟁이 난 이후에도 살아있는 인터넷, 살아있는 네트워크, 그걸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전쟁에 있을 때는 대학의 수많은 리서처들과 정부하고의 아주 밀접한 연결성이 있었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NSF에서 펀드를 내가지고 미국의 주요 대학들과 정부 기관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기관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게 두 가지 목표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탄생한 게 1970년대에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못 주죠. 왜? 리서처들하고 국방부 이런 사람들만 쓰는 거니까. 대학에서만 쓰고 일반인들은 아무도 몰라. 저는 그때도 좀 썼지만 텔넷이나 뭐 FTP나 이런 유명한 그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이런 거 갖고 썼었지만, 실제 일반인들한테 인터넷의 가치가 알려진 거는 월드와이드 웹이거든요. 웹브라우저가 나오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인터넷 세계에 들어갔지, 그 이전에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갈 정도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탄생했냐? 저 사람은 물리학자예요. 팀 버너스입니다. 그 CERN이라고, CERN이라고 유럽의 입자물리연구소, 그래서 제네바에 있어요. 제네바에 지하에 땅굴을 한 직경 18km인가? 이 정도로 파가지고 LHC라고 해요. 라지 헤드론 콜라이드라는 거, 입자를 부딪혀가지고 스모 빅뱅을 하는, 거기서 나오는 입자를 갖다가 전 세계에 있는 5,000명이 넘는 물리학자들이 그걸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뭘 찾죠? 신의 입자를 들여서 힉스 입자 얘기 나오고 그거 있죠. 그게 거기에요. LHC를 만든 거기 입자 물리학자예요. 전 세계의 그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만들어 나가던 그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어떤 거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되냐면은, 맥킨토시가 망한 다음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넥스트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과학기술에서 쓰기 좋으면서 그래픽이 아주 좋은 컴퓨터를 만들게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iOS에 기반이 되는 운영체제가 되는데, 그게 딱 보이니까 그래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서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너무 좋겠다 라고 해서 과학 논문을 표현하기 되게 좋은 그런 문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게 HTML입니다. 그래서 꺽쇠로 해서 헤드, 타이틀, 링크 이런 거 있잖아요. 링크 있고 이 사진 있고, 논문이 우리 일반적인 글을 하고 다르게 참고문헌이 제일 뒤에 보이잖아요. 링크. 이게 하이퍼링크예요. 그 다음에 표하고 그림하고 이런 게 많죠. 그래프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걸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쉽게 표현할 수 있고, 링크가 달려있고, 그거를 아무나 뷰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문법을 만든 게, 그게 웹이에요. 간단해요.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냐 하면 논문을 되게 쉽게 링크 눌러가지고 찾을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논문을, 물리학자니까. 그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폴 쿠즈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에 슬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스탠퍼드 리니어 억셀러레이터 센터라고 이제 물리학하는 곳이에요. 물리학하는 곳인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은 세계 최대 물리학 논문 그 저장고였어요. 아카이브. 50만 건이 넘는 물리학 논문이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스탠퍼드 슬랙에 접속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못 보는 논문을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그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되게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쿼리를 지리어를 문제가 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들도 아닌데 물리학자들도 그거 되게 쉽게 하겠어요? 컴퓨터 접속해서 리퀘스트 들어가고 바꾸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작업을 또 서비스 해주는 사람도 만만치가 않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던 차에 폴콘츠가 이 그 제네바에 단기로 이 팀버너스리를 만들어 왔어. 팀버너스리가 아까 월드와이드웹의 기본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서 장난을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이 양반이. 딱 보고서 딱 생각난 게, 저거를 우리 스탠포드 대학 슬랙에다가 구현을 하면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아주 쉽게 클릭만을 가지고서 자기가 원하는 논문을 찾아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스탠포드로 돌아와서 자기가 C 언어를 가지고서 몇 달 동안 혼자서 웹서버를 만든다. 그 프로토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웹서버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시켜가지고 오픈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팀 버너스리가 거기 접속해서 이 썬하고 스탠포드 사이에 연결된 거야. 거기서 이렇게 주로 링크 해가지고 이거 너무 좋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 컨퍼런스에 갔어요. 컨퍼런스에 가서 200명쯤 온 그 물리학자들 컨퍼런스죠. 물리학자들이 주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 폴쿤츠가 설명을 하고 팀 버너스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설명을 하고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서 클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논문을 찾아나가는 걸 보여준 거야. 그랬더니 그 200명의 그 기사 취재한 기자가 기사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200명의 리서처들의 턱이 떨어졌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정도로 감동하고 너무 열광적인 박수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너무 쉽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들의 논문과 연구 성과를 접속하고 받아보고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이것도 역시 공유를 위한 거였어요. 공유하고 딱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기술 자체가 그 팀 버너스리가 물리학자로 있던 썬에서 만든 거니까 직무 발명이잖아요. 일종의 직무 발명이니까 이 저작권이 어디로 가겠어요? 예, 유럽 입자물리연구소로 가는 게 당연하죠. 입자물리연구소에서 이 정신을 알고서 이걸 도네이트하자. 도네이트 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 어느 누구든지 쓸 수 있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펀딩을 대신에 여기저기서 받아갖고 파운데이션을 하나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게 WCC예요. 월드와이드웹 컨퍼런스, 또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 그래서 월드와이드웹에 관련된 표준이라든지 이게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일종의 NGO가 결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 게 월드와이드웹. 또 웹에 대한 가버넌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이캔 같은 주소 체계도 다 민간이에요. 모든 것이 민간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지금 국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움직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지미 웨이스라고 위키피디아 하는 사람이에요. 지미 웨이스는 조금 틀린 게 지미 웨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다른 거를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위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이게 협업 문서 개발 문서 도구거든요. 협업 문서 도구. 이 협업 문서 도구를 가지고서 문서를 조금씩 만들어 준다면은 표제와 하나에다가 하나씩만 답을 좀 달아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면 뭐라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제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진짜 아무 생각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좋은 재밌는 생각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몇 명이나 하나 벌려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10만 명이 넘게
조인이 되면서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이 되어버렸어. 인터넷상에서. 그게 위키피디아의 시작. 공유에서 조금 더 나갔죠. 협업해서 크라우드 소싱 같이 조금씩 하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끌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민 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인터넷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여기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해커웨이라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튜어트 브랜드 아까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호러스 카탈로그라는 그 말을 미디어를 만들었던 친구 이 양반이 해커라는 말을 처음 했는데 매사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사람을 플래너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즐거움에 이끌려 임의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하거나 발명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얘기했던 사례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록스 파크에서 스페이스보드에서 얘기했던 해커들이 이용한 그 알파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그들이 만들어냈던 알파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오늘날의 인터넷이 전신이 된 그런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해커라는 표현은 리처드 스톨만도 자기 이렇게 했던 얘기고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회사의 가치를 페이스북의 가치를 설명할 때 얘기를 하죠. 페이스북은 해커 정신이 살아있는 회사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해커 정신이 뭐냐 100마디 말과 계획을 세우기보다 바로 실행해보고 혁신을 하는 문화를 해커 정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 페이스북이 이제 IPO를 했잖아요.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죠. 미국 증시에 상장하기 전날에 모든 주주들한테 드리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에 저 밑에 있는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은 원래 기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열린 공간과 서로 연결된 곳으로 만드는 사회적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설립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나누고 세상을 이해하며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이게 기업 공개하는데 주주들한테 쓸 내용 같으세요? 내용이 좀 이상하죠? 보통 돈 많이 벌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안 했죠. 왜? 이게 페이스북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과 공유하고 연결짓고 거기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젊은 CEO들 다는 아니지만 뭐 마크 주커버그가 대표적인 친구고요. 젊은 CEO들을 보면 정말 돈에 욕심들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가난하다고 하기 좀 그렇고 생각보다 되게 소박하게 살면서 이와 관련된 액티비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혹자는 저것이 무슨 굉장히 좀 그 다른 방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좀 다르게 봐요. 실리콘밸리 내부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가치관 자체가 다른 신인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생각하는 그 포인트라든지 중요성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달라져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죠. 이게 마지막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이제 미래의 인터넷이 어떻게 될 거냐,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이제 문샷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얼굴도 쭉 갖다 놨어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테슬라 자동차 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인물이고 구글의 이 가이드, 마크 주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지만 그리고 여기 이제 손정희 회장 여기는 펩을 만든 친구예요. 펩을이라고 하는 메이커 이 스마트 시계를 만드는 친구인데 이들이 다 한 친구도 원래 뭐 잘 살던 집안에서 원래 무슨 대기업의 자손이 뭐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될 것 같은 새로운 것들을 꿈을 꾸고 그리고 문샷이라고 그러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연결짓고 그 연결지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힘을 얻어나간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네트워크가 없고 사람들의 모임과 사람들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이런 성취는 절대 없을 거예요. 왜?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나 내가 물려받거나 한 것이 없으니까. 되려 꿈과 희망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서포트해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 앞으로 미래에 있어 제일 중요한 그런 헤게모니를 가져간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롤모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적어서 그 아까 말한 동부의 어떻게 보면 국가와의 결탁을 통해 가지고 성장한 그 귀족 사회가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조금은 이제 새롭게 진화를 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서큘레이션도 많이 되고 미래의 그런 그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의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싹수는 있는 것 같아요. 싹수는 이제 기존의 대기업 세계에서 있는 건 아니고요. 대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들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기업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인터넷에서 출발해서 시작해가지고 성장한 분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도 그 생태계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다음 출신도 또 많죠. 이태경 대표라든지 김범수 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K2 벤처스, NHN에서 K2 벤처스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도 그래서 만들어갖고 다시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나 넥슨에 있었던 그 게임 회사들도 그쪽에 투자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권덕윤 대표 같은 사람 니니시스 만들고 그 결제 관련된 것들 그래서 매각하고 나서 그 돈으로 프라이머에 투자하고 다시 전부 다 이쪽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서 서큘레이션 시키고 스마일게이트 크로스파이어 만드는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이런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투자를 하고 그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처럼 좀 많은 그 대기업 우리 일반인들 보기에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지만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돈 번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만 생각하는 틀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약간 희망은 있다고 생각해. 시간이 걸릴 뿐이다. 너무 비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하는 거야. 약간 급하다는 게 아까 말한 그 실리콘밸리가 탄생하게 되고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몇십 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등장한 게 한 불과 90년대 말 2000년 초 10년 좀 넘게 요 정도예요. 10년 10년 언저리에 이 사회가 금방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뀌었겠어요. 어렵지.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너무 희망을 잃는 것도 안 좋고요. 이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수가 늘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미래에는 얘기 드린 거 있죠. 처음에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그 미래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과 철학과 가치관 같은 것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얘기를 하고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처음에는 너 무슨 뚱딴지 같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에 동의해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더 생기고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때가 우리나라가 크게 변해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혹시 교수님 진행해 주신 거